통계로 보니까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이 2년 동안 이 3,547건이래요. 2년 동안에. 사실 신고 안 된 건수를 치면 훨씬 많은 거죠. 왜 그럴까 경기남부가? 사실 차량이 별로 없는 데서는 뭐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서울 인접권이고 거기 또 워낙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46일 동안 진행된 보복 난폭운전 단속한 결과 560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28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순간 표출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은 참 막기가 어렵고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뭐가 다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 다 비슷해요. 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뭐 여러 가지 운전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하는 건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찍어서. 네, 특정인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 그래요. 도로교통법. 예. 그런데 이제 그 보복운전은 형법에 적용을. 그렇지. 그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운전해서 상해를 가할 때 보통 그게 이제 특수상해로, 그다음에 이제 그 차를 그냥 부딪히면 손괴죄도 이제 특수손괴죄 이렇게 되고. 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렇죠. 차 자체가 흉기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위험한 물건들이 뭐 쪽가위, 칼, 뭐 깨진 유리, 조각, 의자 이런 것도 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최초로 자동차도 거기 포함시켜서 해석하고 그때부터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 손괴를 가하면 특수손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보복범죄라는 것도 생각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그렇게 일반화되진 않았었어요. 흔하게 쓰이지는 않았는데 201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임산부가 병원에 가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운전자가.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게 빵은 아니고 그냥 퍽 하잖아요. 퍽 누르고 앞을 갔는데 이제 이 분이 화가 나서 이 뒤쫓아 오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칼치기라 그러죠. 앞을 막 끼어들고 이러면서 계속 주행을. 이 여자분이 나란히 달릴 때쯤에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저 아파서 병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난폭운전이 이어졌다 그래요.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복운전 가해자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먼저 도발했다. 근데 내가 웃겠다. 뭐 이건 그렇죠. 순간적으로 내가 웃겠다. 뭐 이런 얘기고 살인미수죄를 2015년에 이제 그 경기도 의정부에서 이제 써가지고 이제 이 씨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당신 운전 똑바로 해라.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 폰 보면서 운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차 앞바퀴를 발로 뻥 차고 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홍 씨가 이제 또 격분해서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서로 위험 운전들을 막 하고 있다가 이 홍 씨가 이 씨 차를 앞을 막은 겁니다. 막고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 씨가 악셀을 최대치로 밟아봐가지고 이 홍 씨를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전치 8주에 이제 하반신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재판에서는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게 고의에 가깝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인데 되게 자동차로 치는 거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해서 과실범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의를 인정한 거죠. 이게 최초로 인정된 사례라고. 확정적 고의는 아니고 미필적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는 죽을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면서도 그래도
뭐 괜찮아 하면서 밀어붙였을 때 그 이제 미필적 고의가 예. 인정됩니다. 이 막 보복 운전을 상대편이 하고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위험한 게 나도 보복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 쌍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몰래 녹음을 하는 게 위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당사자 간의 얘기나 대화 이런 것들 녹음하는 건 위법이 아니래요. 몰래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면 보복운전에 이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을 따져봤더니 의외로 고학력, 고소득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대면으로서는 화를 참아내지는 못하고 그 상대방 자동차나 운전자한테 막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손해 보는 거 싫어하시고 근데 자기를 앞서가는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도 꽤 많은 또 것 그 같아요. 심리도 네. 있을 거고. 약속 시간이 늦는 것도 아닌데 올림픽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세게. 그 이 도로에서 일어나 실랑이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99년도 1월에 강원도 삼척에서는 그날로부터 이제 이틀 전에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자가용으로 지방을 일주하면서 좀 멋있게 여행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떠난 길이었는데 막 이렇게 막 비포장도를 달려가다가 앞에 차량을 한 대 추월을 했어요. 추월 후에 계속 이제 그 이 차를 방해 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총으로 총으로? 네, 총을 발사합니다. 실탄을 발사해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사했고요. 네. 아내는 막 울부짖으면서 이 남편을 끌어냈는데 이제 정 씨랑 한 씨가 오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이 사람 죽어간다. 그런데 이 정 씨랑 한 씨가 거절을 해요. 악에 맞히셔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나도 죽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실탄 2발을 이 목과 가슴에 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뭐죠 이거?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상한 사람.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욕설이나 원하는 살만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지난 1월 19일 비포장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흙먼지가 많이 날려서 소행을 하고 있었는데 추월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차 안에 앉아서 쏘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느냐? 그 진짜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를 살해하고 바로 자리를 떴어요. 산길이요. 그러니까 무법자잖아요, 거의 그 그렇죠, 이 그렇죠. 정도면.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차가 2대가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떤 차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벌써 쓰러져 있고. 네, 막 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도망을 가요. 네, 당연히 이거는 위기감을 느낀 거네. 그쵸, 이 사람도 그쵸. 이상하다. 그렇죠. 이 사람도 이건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가는 목격자 차량을 향해서 다시 총을 쏩니다. 와. 다시 총을 쏴가지고 이 사람들 좀 이상한 아니, 사람들이네요. 이상한 완전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분이 천신만고 끝에 목격자분이 벗어난 거예요, 추격을. 와. 네, 벗어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7개월 후에 이 정 씨랑 한 씨가 검거가 돼요. 네, 다행히 검거가 되는데 곧바로도 안 되고 7개월이나 7개월 지나서 후에. 왜냐면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 씨는 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다 현장을 목격한 42살 김모 씨에게도 다시 총을 쏴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 씨는 뒷머리 등에 부상을 당한 채로 현장 사무실에 도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옆 총을 쏜 정 씨는 강도, 폭행, 폭력 이런 걸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씨는 절도로 5건.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수사관들이.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어.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 이거 없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여자는 왜 죽였느냐? 아내는 왜 죽였느냐? 밀쳐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악에 맞춰서 여자가 일어나길래 쏘았습니다. 살해당한 김 씨 부부는 불과 이틀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이 열려가지고 총을 쏜 정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이 방조자 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좀 힘없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엄청난 힘을 줄 수도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아마 때. 비슷한 것이 네. 그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총기 사고 때에도 평소에는 이렇게 자기가 힘도 발휘 못하고 인정 못 받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손에 총이 주어지면 그동안 쌓였던 거를 갑자기 폭발할 수 있게 되는 손가락 거죠. 하나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총기는 없으니까 차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무기가 발현되는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복운전, 난폭운전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일탈이나 개인적인 잘못으로 볼 수준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할 때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리고 언제든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자동차 자체가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제 범죄로 이제 활용될 때 그렇죠.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사실 교통사고 중에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까요? 예. 네. 사실 제대로 적기에 구호를 못하기 때문에 피해도 상당히 가중시키는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97년도에 경찰에 뺑소니 전담반, 뺑반이라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뺑소니의 검거율이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검거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뺑소니 전담반을 좀 설치하자고 해서 24시간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초기에 증거 수집하고 도주한 사람을 잡는 데 목적이 있었던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전담반이었는데 사실 뺑소니 범은 요즘엔 정말 잡히기 쉬운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CCTV 때문에 CCTV가 그런 거죠. 가장 크고 이제 과학 수사도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뺑소니 전담반의 역할이 좀 서서히 좀 네. 희미해지다가 임시 기구처럼 이렇게 좀 변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뺑소니 전담반 좀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다시 생각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정말 좀 가슴 아픈 사건인데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이라고 있어요. 예. 화물차 운전기사가 이제 피해자이고 20대 가장이었는데요. 부인이 이렇게 임신한 상태로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이 부인을 되게 성실하게 뒷바라지하는 이제 20대 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화물차 운전기사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예요. 깜깜한 새벽, 한 손에 봉투를 든 남자가 걸어갑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근을 지나가고 잠시 뒤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29살 강씨. 화물차 운전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최근 아내와 결혼해 석 달 뒤면 태어날 딸을 기다리던 예비 아빠였습니다. 사실 뭐 뺑소니 사건이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마지막으로 이 피해 남편이 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문자 내용이 좋아하는 케이크는 없어서 못 샀는데 대신에 크림빵을 샀는데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뭐 아이에게 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가자 이런 식의 이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어서 당시 어떤 그 가족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검거가 되지 않는 상황을 좀 답답해하면서 그 네티즌들이 아예 수사대를 구성을 하면서 검거하기 위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뺑소니 사건은 초기에 해결 못하면 조금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니 경찰이 뭐 4명이 사실 처음에 수사를 맡았었지만 실제로는 1명의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초기에 뭐 특정 차를 가해자의 차량이라고 특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까지 했었는데 결국에 엉뚱한 차량을 또 가해 차량으로 지목을 해서 잘못된 특정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범행 장소에서 100m 떨어진 차량 정비소에 CCTV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가해자를 좀 특정할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해자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범행 19일 만에 스스로 자수를 하게 되어서 검거하게 되었어요. 사건 발생 19일 만에 피의자 38살 허모 씨가 자수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해 결국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숨지게 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도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운전자 허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 이후에 뺑소니 전담반이 다시 부활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나요? 예, 범인을 좀 적기에 좀 검거하는 그런 뺑소니 광역수사대라는 것도 신설을 해요. 뺑소니가 한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도주를 하면서. 그래서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끼리 사실 협업해야 되고 공조해야 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할 상관없이 아주 수사 공조 체계가 긴밀해진 것 같더라고요. 2016년도에 뺑소니 사건 검거율을 보니 거의 99%였어요. 99%였고 다 잡히는 거네요. 예, 사실상 다 잡히는 거고 그리고 사망 사건의 뺑소니는 사실상 검거율이 100%였어요. 다 검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사망 사고 보험금 문제였어요.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는 이제 50대 가장이 만취한 차량에 찌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어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배달 일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에서 내리질 않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자 그제서야 남녀가 화면에 포착됩니다. 이들은 경찰이 조사할 때도 비틀대고 휘청입니다. 그 코로나 있던 상황에 치킨 배달을 또 하는 과정이었고 또 가해 차량이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는 사실 보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대두가 됐었어요. 실제로 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사고 분담금이라 그러죠. 그거를 분담하고 나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다 알아서 보장이 됐던 거예요. 이 을왕리 사건에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2억 7천만 원을 이제 보험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만취 운전자가 냈던 자기 분담금은 고작 300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 왜냐하면 상당히 고의적이잖아요. 음주, 특히 만취를 하고 운전을 했다는 것은 사고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약물,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마약과 약물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는 가해자가 냈는데 그게 일반 고객들의 보험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뺑소니라는 게 실수로 일단은 사람을 쳐요. 그 이후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도주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라서 사실상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완전히 숨거나 그렇게 하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는 검거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고를 내서 누군가 다쳤다 한다면은 최대한 그 사람을 구호하려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법률적으로도 그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도망간다? 그때부터는 정말 살인이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 뺑소니 말고 자동차로 일으킨 범죄 중에 굉장히 저한테 기억에 당시에 남았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다들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91년 10월 19일인데 그때는 여의도 공원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이었죠. 예. 근데 그 여의도 공원 되기 전에는 거기 정말 다 아스팔트. 예. 지금 한강 둔치처럼 거기 이렇게 많이 갔던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이 사고가 일어난 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사람 많이 모였죠. 아이들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는데 녹색 하이드 한 대가 갑자기 질주를 해서 들어와요. 200m를 가면서 23명을 쳐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20살 김용재 씨가 훔친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아 광장에서 주말 오후를 보내던 학생 시민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KBS 본관 앞길에서 여의도 광장 쪽으로 차를 과속으로 몰아 닥치는 대로 사람을 치어서 12살 지군과 6살 윤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학생과 시민 21명이 한꺼번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들로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 놀러 나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차가 들어오자마자 초등학교 5학년생 자전거 타던 아이를 치어요. 아이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합니다. 조금 있다가 6살짜리 아이를 또 칩니다. 이 아이도 바로 사망합니다. 그때 방송 뉴스를 보니까 그 라이드 속도가 시속 100km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알았죠. 아, 저게 사람을 치러 오는 차구나. 막 도망을 가죠. 살인질주네요. 살인질주죠. 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뭐 피투성이에 뭐 부서진 자전거 파편, 뭐 옷가지, 뭐 신발 막 이런 거 널려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그 차 주위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이거 누가 운전했냐, 막대기랑 이런 걸로 차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을 끌어냅니다. 끌어냈는데
옆에 있던 여자 중학생이 잡고 가까이 오면 나 찌르겠다. 다행히 너무 이제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건데 벨트 버클에 찔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여학생은 안 다쳤고 옆에 있던 시민들이 이 칼 든 손을 잡고 완전히 분노해서 붙잡았죠. 경찰차 오고 이제 뭐 앰뷸런스 오고 해서 이 녀석도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저도 이제 사회부에서 경찰 기자를 할 때 가끔 흉악범 잡힐 때 그 경찰서로 막 가거든요. 그럼 보통 범인들이 이렇게 잠바 같은 거 눌러 쓰고 말 안 해요.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이 녀석은 정말 많이 떠들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물어보면 카메라 앞에서 사람이 싫어져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싶었다.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죽자. 뭐 이런 말 막 합니다. 범이 누굽니까? 김용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져 갖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갖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불행한 삶을 살긴 살았어요. 되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약시였는데 안경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안경도 못 끼는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눈이 나쁘니까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무면허로 지금 무면허. 그 차도 훔친 차였고요. 세차장, 나이트클럽, 뭐 인형공장, 중국집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눈이 너무 나쁘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금방 잘리고 계속 울분에 찬 삶을 살았던 거죠.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의도 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불행한데 너희들은 행복한 것 같고 너희들도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인 질주를 해요. 카메라 앞에다 대고 나는 어차피 이 세상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그런 말 쓰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런 놈이 쓸 말은 아니죠. 김용재 같은 사람이 쓸 말은 아니고 자기가 치워 죽인 어린이들은 뭐 무슨 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용재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 30살이 되기 전에 사형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의 문제라고 이제 가끔 표현을 하잖아요. 김용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모나 자기에게 뭔가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조금의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런 사회란 것이 나 아닌 모든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 중에 누구라도 해를 입히는 게 복수를 하는 거다는 것도 아주 이상한 개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설정하고 거기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죠, 사실은. 일단 사건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09년 6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초등학생 공기총 살인 사건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되게 끔찍한 사건인데 밤 8시 반쯤일 거예요. 이제 사건의 범죄자인 40대 이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 초등학생을 신호도 무시하고 달려서 친 거예요. 일단 그 이 씨는 지금 현재 음주 운전 상태고 심지어는 지금 무면허 상태이기도 해요. 모든 게 안 좋죠. 2005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2007년에 운전을 하다 잡힌 거예요.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초등학생을 횡단보도에서 친 거예요. 답이 안 나오네. 횡단보도에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교통사고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 아이를 일단 태우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시간이 좀 늦었고 뭐 MRI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린 찍을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 그랬고요. 애기가 다쳤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MRI를 지금 찍을 수 있느냐 해서 우리 간호사가 지금은 찍을 수도 없다 그랬더니 그럼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갔다 그러네. 그래서 다시 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질 않고 이 아이를 태운 채로 광주시 외곽으로 나가서 담양의 호수가 근처로 가서 아이를 그 공기총으로 6발을 쏴서 죽이고 사체를 유기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죠. 더군다나 이제 CCTV가 다 남아있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이제 첫 번째 병원 갔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위태했다면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화면을 보면 이제 아이가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자기의 상황이 3개월만 더 있으면 이제 응시를 하고 면허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아이를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사건이고 이제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술이 몇 차례 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범죄자가 이 사건을 벌이게 되는 이유도 음주운전으로 이제 면허가 취소되고 한 거. 이 사건 자체도 이제 음주 중에 벌어지는 이제 사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보면서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마셨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죄를 조금이라도 더는 데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술이 아니었어도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 양형이 되게 궁금해요. 술을 마셨던 것이 이 사람의 판정이 어떻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 사체 유기로 무기징역이 나왔으니까 술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실제 요즘도 주치감경 주치감경에 대해서는 진짜 비판 여론도 많이 많고 많죠.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만 그렇게 주치감경 잘 안 돼요 요즘에. 예. 그렇구나. 오히려 이 자기가 술을 마시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 술을 마신 거에 대해서 더 책임을 가중해야 되는 네.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주치감경 막 이제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고의로 입실적 그렇죠. 고의로 예, 맞아요.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근 몇 년 만에 많이 분위기도 바뀐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는 법의학적 해석도 하지만 부검 이후에 나온 감정서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저는 부검 감정서를 쓰고 나면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진행을 해서 기소를 하거나 하고 재판에서 어떤 논란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해오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이제 통상 알려진 약촌 오거리 택시 강도 사건. 그게 제가 부검을 하고 재심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마 영화화도 됐던 재심이라는 영화가 됐던 예. 사건인데 2000년 8월 10일 날 택시 기사가 동료 기사들한테 무전을 합니다.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가보니까 이미 칼에 찔려서 다량 실혈이 있었고 그러나 이미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된 거죠. 사인 자체는 진단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심장 자창 이렇게 이제 해서 사인을 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정서를 쓰다 보면 전체를 다 해요. 극히 이렇게 상처가 커 보여도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신을 전체를 다 봐서 혹시 빠진 부분 또는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가슴에 8군데의 자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주로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건 자입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중에 들어갔던 것이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발생하는 손상들이 또 있어요. 그건 사후죠. 이것을 구분해서 기술을 해요. 목격자가 용의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목격자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15살 최모근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2명이 후다닥 뛰어가는 걸 자기는 스쳤어요. 스치고 가서 보니까 택시 기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게 이제 목격자 진술입니다. 근데 그 목격자 진술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범인으로 이제 달받고 되죠. 그러니까 최군 입장에서는 목격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용의자인 최군은 목과 뭐 어디를 몇 군데 찔렀다, 어디를 찔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아, 자백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 섰을 때. 그 허위 자백하게 되는 그 심리가 뭘까요? 허위 자백은 명백하게 법정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여기는 우선 모면을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살인범으로 지목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말 전문가도 나오고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 기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자백은 실은 허위였다. 그리고
가혹행위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되죠. 2심에서는 다시 이제 항소를 했지만 이제 국선 변호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의 유죄의 증거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선처를 바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그 당시 15살인 최군의 소년범으로서는 최고형이니까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2000년에 발생했지만 2010년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도 이제 알았고 정리를 해보면 2003년도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첩보에 잡혔어요. 경찰서에. 한 10대 소년이 택시 살인 강도 혐의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던 중 진범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택시 강도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의자 22살 김모 씨로부터 자신이 지난 2000년 8월 택시기사 강도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48시간 만에 풀려나거든요, 본인들이.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용의자를 경찰이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할 뿐 뚜렷한 석방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 처벌할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실은 그냥 뭐 가족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고는 만기 출소를 했고, 그래서 2010년에 나와서 2013년 그때 재심 청구를 해요. 근데 재심 청구를 하는데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맡고 돈에 이제 제가 법의학자고 혼자니까 저한테 법의학 전문 소견을 좀 들어보려고 저한테 그 사건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그 사건이 이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약천 오거리 사건인 줄 몰랐어요. 명칭을. 그때 부검 하셨으니까. 네. 전혀 그다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서 나갈 때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나가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인화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국가수가 보관한 건 국가기록원에 가 있지만 거기도 남아있지 않고, 관할 경찰서 수사기관에 가고, 수사기관도 이제 종결된 사건이니까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의학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 보여줘야 될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럼 필름을 바꿔서 다른 카메라로 찍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와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혹시 찍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USB가 없고 이제 CD에다 이렇게 꽂아요, 제가. 그래서 CD를 찾았어요. 찾아서 혹시 2000년 하고 보니까 8월 11일 부검 3건이 제 목록에 있는 거예요, CD에. 1번 딱 열어보니까 화재 사건이에요. 아니고 2번 여니까 어떤 여자분 사진인데 이것도 아니고 없나? 3번 딱 여는데 익산 써 있어요. 보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선명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 있는 거죠. 아, 이것은 가서 보여줘야겠다. 군산지청 지청장님하고 이학 검사분들 다 모시고 사진을 전체 슬라이드로 보여줬어요. 근데 2003년도에 본인이 자백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그 진범과 그 옆에 있었던 친구의 조사인데, 우선 진범이 이렇게 표현해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놀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왼팔로 택시기사 왼쪽 어깨 옷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칼로 쇄골 부위를 찌르자 칼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으며, 칼끝이 어디에 걸린다는 표현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해요, 말을. 그건 소설 속에도 없고 배우지 못해요.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친구의 진술인데요. 그 칼은 가정집에서 쓰는 식칼이었는데 칼끝이 휘어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칼끝이 뭔가 묻어서 건조가 됐는데 지방기처럼 말라붙은 시커먼 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진술이거든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 당시 최군의 진술에서는 어디를 찔렀냐 그러면 가슴을 찌르고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얼굴을 찔렀습니다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구리를 찔렀던 최군의 진술에서 모순이 뭐냐면 옆구리에 있는 3군데의 자창은 병원에서 생긴 겁니다. 폐가 찔리고 심장이 찔리니까 출혈이 흉곽으로 차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네. 병원에서 옆에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요. 그건 최군이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군은 정확히 옆구리도 찔렀습니다. 진술에. 야, 이건 너무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조서를 읽고 다시 이제 그 사진을 검사들과 다 같이 봤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건 재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5년 전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이제 받아들였고 군사일체에서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로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진범으로 진술했던 그 사람이 바로 긴급 체포가 돼서 형을 살고 있죠 지금. 와, 이 교수님의 그 사진이 결정적인 그러네요. 역할을 한 거네요. 최종 이제 무죄 판결 듣고 어떠셨어요? 이제 뭐 사필 규정이죠. 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합니다. 반문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범인으로 된 분의 조사나 현장 검증이 있을 때는 법의학 전문가가 같이 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 거 보면 현장 검증이 아니고 현장 강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요. 그 현장에 보면은 검시관님들은 이제 법의학자분들이랑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법의관이라고 하고 검시관들은 요 근래 이제 우리 과학사에서 각 경찰청마다 의료기술직 출신들의 검시 조사관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현장엔 이제 검시관은 출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자기 의견을 쓰고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거는 부검을 이제 또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건도 내부 장기의 치명적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건 이미 알죠. 현장에서 형 보면.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갔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우리 이제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는 진술을 누가 부합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검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죽음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주죠. 그러나 죽음을 어둠으로 보지 말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던지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누가 사고가 발생하면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불상사는 죽은 사람한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불상사는 그와 같이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즉, 산 사람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해야 돼요. 이게 법의학이 망자만을 위한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는 학문이에요. 그렇네요. 반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도 그 건도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탔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추돌을.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당연히 응급실 인턴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반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입니다. 그 사람은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한 자마자 외국으로 갔어요. 기소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연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승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네네. 부인과 운전자인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이제 고여가지고 그럼 피부 결국은 밑에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냥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뭐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지만 근데 출생과 국적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고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국가한테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가 사망 등록을 받으면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 장례 허가증을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화장 매장 허가증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 등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 인후 보증이라 2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사망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인후 보증이라는 게 그 버두자 쓰는 그냥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해주면 된다.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노를 좌절로 이어지기 전에 단계가 뭐냐면 무력감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분노로 치환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묻지마 범죄 사건은 이게 접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 묻지마 범죄가 나왔을 때 그 프로파일링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패턴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에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뒷모습이 길을 가는 여성이 뒷모습이 자기 집을 나간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2010년경부터
경찰에서는 특히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이 묻지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범인을 체포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프로파일링 분야가 상당히 어떤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범죄는 많아지지만 프로파일링의 역할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연쇄 범죄, 연쇄 강도와 연쇄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연쇄하면 보통 살인이 많이 붙는데 연쇄 작용이 되는 것들은 범죄가 더 많겠죠. 살인 외에도.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연쇄 범죄를 먼저 좀 정의를 해보자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피해자가 2건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연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동안에 연쇄 살인에 대해서만 많이 접했고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연쇄 범죄가 저질러지는 이런 소위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 범죄자들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이제 절도 범죄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소위 이제 비대면 범죄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범죄로 시작을 하는 이자들이 이제 그 수익들이 충분치 않으니까 강도로 발전을 해요. 강도로 발전을 하면 이제 사람을 대면해서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때 반드시 연결되는 범죄가 뭐냐면 성폭행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살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절도나 강도는 초기에 차단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범죄로 가고 살인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소위 공식처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익히 알고 있는 그 정남규, 유영철, 강호순 이런 연쇄살인범들을 보면 이 제가 말씀드린 코스를 소위 그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절도를 시작을 해서 강도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연쇄살인을 하는 중에도 계속 성범죄가 이어진 이런 범죄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보다 좀 덜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간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사건은 강도와 성폭행과 살인이 한꺼번에 일어난 용인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2002년 4월에 김경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범인데요. 28살이었었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허재필이라는 자였었는데 24살이었습니다. 이 김경훈과 허재필이라는 이 두 범죄자들은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둘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김경훈이라는 자는 나름대로 어떤 뭐 이 교육자 집안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특수 강도 범죄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4년 실형을 받고 나오거든요. 아마 굉장히 중범죄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총 전과 7범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수사 기록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돈과 여성에 어떤 집착하는 이런 유형이었다라고는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허재필은 의외로 뭐 그런 어떤 그 전과가 없어요. 빚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월급이 이제 워낙 얼마 되지 않으니까 김경훈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택시로 위장 강도를 해서 너희 빚을 내가 갚아주고 같이 우리가 뭐 유흥비에 쓰자. 그래서 2002년 4월 18일에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데요. 둘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허재필은 트렁크에 숨어 있고 김경훈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그날 잠깐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영동 고속도로 상에 있는 한 휴게소로 이제 유인을 해서 태워서 갑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트렁크에 숨어있던 허재필이가 나와서 김경훈과 합세를 해서 이 여성한테 금품을 강취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강취한 이후에 이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안매장을 한 뒤에 12회에 걸쳐서 286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을 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죠. 이 범죄자 둘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주차된 택시에
택시 번호판을 일단 훔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캡을, 택시 캡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훔쳐와가지고 자기 차에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번호판하고 그 캡만 훔쳐서 자기 차에, 그러니까 자기 일반 승용차에 택시로 위장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택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오후 11시경에 수원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이제 차에 자연스럽게 태워가지고요. 현금 2만 원을 강취를 하고요. 신용카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트렁크에 유기를 하죠. 불과 다음 날 이제 막 하루하루 계속 범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을 태워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살해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 카드로는 어차피 많은 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몇백만 원 때문에 계속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건데. 때로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그게 정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범행이 탄로날 것 같아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죄자들의 특징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패턴을 바꿉니다. 이 번호판과 캡을 떼어내고 3명의 여성이 같이 서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놀러 가자,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자기 차에 태운 다음에 2명을 성폭행을 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노끈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된 과정을 보면요, 계속 범죄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용인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이제 번호판을 훔치려고 하다가 경비원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절도 범죄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두 사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훈이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은 이제 김경훈의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급습을 했는데 급습하는 순간에 이미 김경훈은 자신의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있던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경찰은 이내 동생을 앞세워 용의자 김 씨가 은신 중인 포항의 한 가정집을 덮칩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 김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바로 자결을 시도합니다. 용의자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오후 6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체포될 당시에 경찰이 정말 놀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투입되지는 않았었는데 차에 그냥 시신들이 이렇게 포개돼 있었죠. 뒷좌석하고 뒷좌석과 트렁크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마치 짐짝처럼. 어떻게 싣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신을 싣고 다닌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단 11일 동안 여성 6명을 살해하고 그들이 뺏은 돈은 단 52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범 허재필은 경찰에서 쓴 자술서에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허재필은 이 자술서를 쓰면서 끝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받기엔 그의 범죄가 너무 중하고 큽니다. 허재필은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형수로 지금 현재까지 수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살인장과가 없었던 두 범인이 어떻게 첫 범행부터 이렇게 다양한 살인의 강도에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를 이것을 좀 도구처럼 쓴다는 건데 사이코패스들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의 본질은 금품 감취의 목적인 강도 범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증거가 인멸되어야 되고 증거 인멸의 방식은 성폭행을 하는 것이고 신고하면 결국 너만 손해다. 가족들이나 남편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이제 신고되지 않는 범죄들이 훨씬 많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신고율이 거의 10% 넘어가는 통계가 잘 없어요, 실제로. 전체 사건 중에 10%를 잡아도 아주 많이 잡는 통계고. 그다음에 여러 연쇄 사건으로 성폭행이 이어진다면 노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금품강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냥 도구적인 행동과 행위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살인이나 성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연쇄를 빨리 차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도 범죄를 이게 조금 뭐 살인보다는 좀 가벼운 범죄 이렇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연쇄 강도야 한 10건 저질렀대. 뭐 차량 절도범이 10건 지금 발생을 했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쇄 성범죄자들의 그들만의 특징이 있나요? 연쇄 성범죄자들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범행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납치, 유인, 감금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성공한 그런 익숙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성적 만족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범죄가 이중구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년간이요? 7년간 사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DNA로 밝혀진 것만 77건입니다. 나온 것만 DNA 검사로 확인된 것만 77건이고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것도 30건 정도가 되고요. 총 184명의 피해자를 남긴 정말 희대의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중구는 택시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범행이 처음 발생한 발단이 뭐였었냐면 어떤 여성이 밤늦게 자기 차를 탔는데 돌아왔다라는 이유로 차량 내에다가 택시비를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 여성이 들어가는 집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더니 그 여성이 혼자 있어서 자기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엄청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원룸촌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만 100여 건의 성폭행이 신고돼 여성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죠.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피해자 수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잔인하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이런 연쇄 범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데 이 성폭행이 첫 번째 범죄를 자기가 진술한 것처럼 화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통해서 피해자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 이어져가는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었고 잔혹했습니다. 범행 초기엔 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아예 가스 배관 등을 타고 미리 들어가 여성이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성폭행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발바리의 범행은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성폭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성폭행한 여성을 다시 찾아가 또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경찰에 신고를 당연히 했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저도 사실 그 현직에 제가 있었을 때인데 네. 계속되는 범행이 이어지니 지방에 있는데 이런 범죄 패턴에 대해서 이제 음성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몇 건의 신고된 피해자들은 전부 성폭행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을 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가 뭐 불가능했었죠. 피해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신고를 해도 불가능하겠다라고. 체포가 불가능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증거가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연쇄 성폭행 이중구의 이런 범죄의 유형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러와 같은 정말 성범죄죠. 이런 끔찍한 범죄 행각을 좀 끊지 못했던 이 심리가 뭘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마치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이 뇌 기능의 변화를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한테 늘 모멸과 멸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를 지배함으로 해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감정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쇄 성폭행 범죄자들이 성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잔인했던 이중구의 범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제 이 여러 군데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자들을 이제 경찰이 신고로 받기 시작하면서 DNA를 확보를 합니다. 발발이 이중구 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DNA 감식 기법.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통신과 차량 정보를 모두 뒤져 최소한 2번 이상 등장하는 10명으로 용의자를 압축해 주거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고 이 씨 집에 남아있는 자녀의 DNA를 확인한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중구의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77건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일단 확정이 되어가지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쇄 강도 강간 범죄지만 연쇄 범죄는 시작되는 순간 결국 계속되는 자극의 발전으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초반 수사가 중요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연쇄 강력 범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도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그 결과는 2016년 8월 11일 늦은 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 당시 접촉 사고를 낸 지인을 대신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30m가량 이동했는데요.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혹시 술 드셨습니까? 음주 측정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 결국 A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자, 그러자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 제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운전 면허 취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아닐 텐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급으로 취급될걸요? 자,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정지 처분에 대한 규정은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장소가 중요했구나. 그렇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애매하네. 우선 1심은 A씨가 운전한 구간이 도로에 해당된다며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개방되는 공간이라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는 주차장 내 외부 차량 출입 금지 표지판이 있고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며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면허 취소만 아니지 처벌은 됐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유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 판결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지만 형사처벌은 가능. 음주운전은 도로 여부를 떠나서 음주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착석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어디 있든. 그래서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뭐 운전자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운전 중 다른 차량에 부착된 요걸 보면 먼저 가세요. 이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게 양보를 해줍니다. 그게 뭘까? 초보 운전. 초보 아닙니다. 아이도 아닙니다. 아니 저거는 뭔가 급한 장기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자주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네네. 사정이 있으신 분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일본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이 스티커. 일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스티커 정체는 바로 고령 운전자 표지판입니다. 일리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공간, 거리, 위치를 지각하는 능력이 저하,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령 운전자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뚜렷이 증가하고 80세 이상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더 가파르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 아직 팔팔해. 암만큼은 이팔 청춘이야. 이 고령 운전자 본인이 자신의 인지 능력 저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고령 운전 표지 부착을 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던 일본은요. 도로교통법 제71조의 5호 제4항에 따라 보통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에 내각 불형으로 정하는 양식의 표지를 붙이지 않고 보통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 75세 이상 운전자들이 이 고령 운전 표지를 붙이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고 2009년에서 2019년 75세 이상 및 8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가 꾸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도입해야겠네. 빨리 도입해야겠네, 이거. 도입해야겠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경각심을 이제 들이면서 사고 위험도가 줄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자료니까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제 그러면 고령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이 될 거고 도로에서도 안전 운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일본에서는 면허장, 자동차 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고령 운전 표지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요. 고령 운전 표지 부착,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핀란드 대중교통 프리패스 모모. 자, 이번에는요, 제가 대표적인 복지 천국 국가, 저희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친숙하죠. 핀란드에서 쏙 뽑아와 국내에 정말로 도입시켜버리고 싶은 꿀 정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핀란드에서는요, 요것만 있으면 대중교통이 프리패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죠? 핀란드에서는요, 7세 미만의 아이가 탑승한 유아차만 있으면 아이를 포함한 보호자까지 지하철, 트램, 버스, 공항철도 심지어 페리까지 올 패스!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버스비 비쌌었는데? 뭐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꽤 비쌌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호자까지 무료라는 거예요. 야, 정말 괜찮다. 그러면 출산율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허. 그것보다는 아이가 있을 때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거죠. 자, 핀란드에서 유아차를 끌면 대중교통이 무료인 이유. 물론 부모를 위한 복지가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아차에 타고 있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부모가 이거 탈 때 교통카드를 꺼내거나 뭐 유아차를 놓치기라도 하면 자칫 유아차에 있는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국민, 관광객 구분 없이 유아차를 끄는 모든 지구인들이라면 대중교통 프리패스입니다. 유아차를 끌면서 한 손으로 다른 걸 하다가 버스카드 꺼내고 막 이래봐. 약간 이게 불안할 때가 있거든.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거 최고인데. 유아차를 동반한 승객은 가장 먼저 대중교통에 탑승한 배려도 받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버스와 트램이 저상으로 설계돼 있어 유아차를 함께 타고 내리는데 저처럼 불편함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스에 탑승하게 되면 차량 안 중앙 출입문 바로 옆에 유아차 전용 주차 구역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확보가 되는구만. 넓게 저렇게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유아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동에 큰 제약이 있어요. 유아차를 제약이 끌고 많지. 나가면. 그리고 저 공간이 저는 너무 좋은 게 그렇지. 유아차를 끌고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중간에 진짜 통로 비좁은데 그거 놓으면 다른 분들도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저것도 너무 좋다. 네,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꿀 정책. 저도 한 아이의 아빠로서 이 정책이 도입되기를 적극 지지. 앞서 일본의 고령 운전자 표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특종은 대만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 번호판들입니다. 한 차량은 흰색이고요. 한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저 색깔이면 영업용 차량 색깔인데 그렇죠. 관용 차량인가? 관용 차량이다. 흰색 번호판은 일반 차량이고요. 노란색 번호판은 이 운전자들에게만 발급되는 특수 번호판입니다. 바로 도로 위의 무법자,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 바로 음주 운전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번호판입니다. 재범률이 높아요, 음주운전이. 저걸 습관처럼 한다고.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대만의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약 37%. 그래서 대만에서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요.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를 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5년 내 또다시 적발될 경우 노란색 형광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저 번호판 달고 다니는 건 정말 너무 창피하겠다. 이 조례안을 추진했던 대만의 국회의원은요. 특수번호판을 보면 다들 조심할 겁니다.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됩니다. 이거 좋다. 저 형광 불빛 보고 일로 와봐. 오늘은 아니라고요. 이거 웃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경찰들이 일단 나세워. 나세워 일단. 잠깐만요. 야, 이거 좋다. 야, 짱이다 이거. 그 결과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 대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사고는 909건이었는데요. 정책 시행 후인 2020년에는 289건, 음주운전 재범자의 특수번호판 부착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감소했습니다. 이거 좋네. 이거 도입합시다. 이거는 무조건 도입합시다. 저는 무조건 강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음주운전에 관대는 없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이들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국내에도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더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